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장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알아서 하거라.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이미숙입니다. 30년간 동네 분식집에서 주방 일을 하며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저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3대가 한 집에서 살면서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아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말씀드려야겠어요. 남편이 4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저는 당시 15세였던 아들 성호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저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동네 분식집에서 하는 주방 보조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성호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등교시키고 곧바로 분식집으로 달려가서 오후 7시까지 일했어요. 뜨거운 기름에 튀김을 튀기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끝없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성호만 잘 키우면 돼. 이 아이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야. 그런 마음 하나로 30년을 버텨왔습니다. 성호가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잡고 드디어 윤정이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아, 이제 내 고생도 끝나는구나. 며느리도 얻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진짜 가족다운 가족을 꾸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결혼식 때 저는 평생 입어보지 못했던 한복을 맞춰 입고 정말 자랑스럽게 하객들 앞에 섰어요. 신혼부부가 전세를 얻어 따로 살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괜찮다. 우리 집이 넓으니까 같이 살자. 윤정이도 직장 다니는데 집안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지라며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착각이 시작된 것 같아요. 윤정이가 처음에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집안일하면서 직장 다니기 힘들 것 같았는데 라며 고마워했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첫째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 손녀 지혜가 태어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손녀들 이유식을 만들어주고 윤정이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성호 아침밥을 챙겨주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없으면 이 가족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구나라는 뿌듯함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손녀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윤정이의 직장 생활이 안정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던 말들이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죠? 로 바뀌었어요. 고마움의 표현이 아니라 확인하는 투의 말투였죠.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 30분에 차려주세요. 지은이 지혜 학원 시간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30분이요.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말이 있었어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목구멍이 확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한 집에 살면서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그 순간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 그냥 무급으로 일하는 가정부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윤정이가 친구들과 통화할 때 제가 우연히 들은 말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아, 정말 편해. 집안일 다 해주시고 애들도 다 봐주시고. 그냥 공짜 베이비시터잖아. 공짜 베이비시터라고요.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가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사고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저는 그저 공짜 베이비시터였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이 집에서 제 위치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처럼 TV 앞에 앉아서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소리가 너무 커요.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라고 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한 저에게 잠깐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을 때도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밥은 해주셔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손녀들 도시락 싸고 아침밥 차리고 빨래 돌리고 구석구석 청소하고 그리고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분식집에서 뜨거운 기름과 씨름하며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온 가족의 저녁밥을 준비하는 생활. 일주일에 7일, 365일이 모두 똑같았어요. 휴일이라는 것도 없었고 휴식이라는 것도 없었어요.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제 인생이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참았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내 손녀들이니까. 하지만 점점 저는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 같았어요. 아니, 가정부라면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고 정해진 근무 시간도 있고 주말 휴일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도 없이 24시간 내내 이 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생활이 몇 년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처럼 TV를 켜서 잠시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정말 짜증나. 새벽 5시 30분부터 온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다가 잠깐 앉아서 좋아하는 아침 드라마라도 보려고 하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더 서러웠던 건 제가 분식집에서 일할 때와 집에서의 대우를 비교하게 된 거였어요. 분식집에서는 적어도 사장님이 미숙 이모 수고하세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힘드셨죠? 라고 말해주기라도 했어요. 점심시간에는 좀 앉아서 쉬세요 라고도 해주고 명절이나 연말에는 보너스도 주셨고요. 심지어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억지로 나오지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제 집에서는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제가 고용된 가정부나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정부라면 적어도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고 정해진 휴식 시간도 있고 주말이나 휴일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것도 없이 24시간 내내 이 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분식집에서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 다음에 조심하면 되라고 했는데 집에서는 조금이라도 늦거나 실수하면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라는 핀잔을 들어야 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서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이 누워있을 때였어요. 39도가 넘는 열에 온몸이 떨리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침대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윤정이가 방으로 들어와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호도 회사에서 들어올 거고 애들도 학원에서 돌아올 텐데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서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누워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미안한데 오늘은 정말 못 일어날 것 같아라고 하니까 그럼 어떡해요?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야 하나?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고장나면 안 되는 기계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 음식점 주방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고 무거운 냄비와 솥을 들어올리고 뜨거운 기름솥 앞에서 온종일 서 있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였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혹사시킨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텨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어쩔 수 없이 성호에게 전화해서 성호야,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했더니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서 안 돼요. 택시 타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MRI를 찍어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허리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예요.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게 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셨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 일을 해야 해서 참았어요. 이런 상태로 일을 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집에 돌아와서 성호에게 말했어요. 성호야, 엄마가 허리 수술을 받아야 한대.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응, 수술 안 하면 못 걷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때 성호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수술은 언제 하세요? 이번엔 며칠이나 걸려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 일주일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수술을 받는다는데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 후에 회복은 잘 될 것인지 묻는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었어요. 제 건강도, 제 안전도, 제 생명도 뒷전이고 오로지 집안일만 걱정하더라고요. 윤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수술 일정이 언제로 잡혔어요? 저희가 미리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준비인가 했더니 일주일 동안 청소해줄 사람을 구하고 아이들 도시락 싸줄 사람을 구하고 저녁 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이 준비라더라고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일주일이면 돈도 꽤 들 텐데. 그런 걱정만 하더라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간호사분이 안쓰러운 듯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요.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었어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가족분들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하시는데 혼자 왔어요 라고 할 때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옆 병상에 있던 할머니는 어떠셨는지 아세요? 수술 전날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돌아가면서 지켜주고 수술 끝나자마자 온 가족이 달려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시죠? 물 드릴까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며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텅 빈 병실에 혼자였어요.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간호사분이 와서 할머니, 가족분들 연락은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연락했는데 바빠서 못 온대요라고 대답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퇴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든 상태로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왔는데 윤정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네요. 죄송해요.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파출부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 아이들도 할머니 손맛을 그리워하고 있어서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허리 수술을 받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제 몸이 괜찮은지 아픈지 회복은 잘 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집안일만 걱정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최소 한 달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것 들거나 오래 서 있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다는 말을 했더니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 긴 시간을 파출부 쓸 수도 없고 라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때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무료 가정부였구나. 아니, 가정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었구나. 가정부라면 적어도 아프면 쉴 수 있고 수술 받으면 회복할 시간도 주고 무엇보다 일한 만큼 돈이라도 받는데 저는 그런 것조차 없이 그저 이 집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TV를 켜서 잠시 보고 있으면 어머니, 아침에 너무 시끄러워요.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짜증나. 새벽부터 가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 시끄럽다니.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마치 제가 고용된 아줌마 같더라고요. 아니, 식당 아줌마한테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식당에서는 적어도 일한 만큼 돈이라도 받고 휴식 시간도 있고 주말도 있잖아요. 더 가슴 아픈 건 어느 날 제가 감기 몸살로 온몸에 열이 올라 누워 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프신 것은 알겠는데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애들 먹을 거라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죠. 제가 39도 열에 시달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저녁 준비였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정말 사람 취급을 받고 있는 건가? 오랜 주방일로 저를 괴롭혀왔던 허리가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지경이 되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설거지하고 무거운 냄비들을 들고 다니며 30년을 살다 보니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어요. 결국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어요. 성호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이번엔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 정도래. 그때 아들 성호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수술 받는다는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제 건강, 제 안전, 제 생명은 뒷전이고요.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안쓰러운 듯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군가 있어야 하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이 메웠어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는 게. 허리 수술 후 회복하면서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가 무엇인지 점점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아직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한 달은 집안일을 줄이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세요라고 하셨는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윤정이는 매일 어머니, 괜찮으시죠? 그럼 간단한 것부터 조금씩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며 넌지시 집안일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더 가슴 아팠던 건 며느리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날따라 목소리가 좀 컸나 봐요. 여보,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지 않아요? 윤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제 발이 얼어붙었어요. 조심스럽게 벽에 바짝 붙어서 들었어요. 그러게, 요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하자고 해도 어머니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 성우가 맞장구를 쳤어요. 간섭이라고요? 그게 간섭이었나요? 윤정이가 늦게 들어온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끓여주고, 생일 때 정성껏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손녀들이 할머니, 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같이 앉아서 설명해 주는 게 간섭이었나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존하게 되잖아요. 집안일도 아이들 돌보는 것도. 그런데 이번에 수술하시면서 보니까 어머니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윤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계속 아프시면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아이들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니까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거기서 또래들과 어울리시면 어머니도 더 즐거우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네. 사실 어머니도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아프시니까 전문적으로 케어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저는 그들에게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건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는 것이었고 요양원은 그저 그럴듯한 포장지에 불과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걸 느꼈어요. 아마 그동안 이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을 거예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는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이렇게 20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성호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 이번에 경주 여행 가려고 해요. 3박 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방학이니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 저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건 아닐까?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때 성호의 대답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허리 수술도 받으셨는데 여행 다니시면 피곤하실 거예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하려고요. 가족 여행이라고요?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가족 여행이라고.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닌 거니?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겉으로는 그래.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도 저는 진짜 가족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저 이 집에 딸린 부속품 같은 존재였을 뿐이었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45세의 남편을 잃고 15세였던 성호를 혼자 키우기 위해 매일 분식집에서 뜨거운 기름과 씨름했던 30년. 성호가 대학 갈 때까지, 직장 잡을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세월들. 그리고 손녀들을 위해, 이 가족을 위해 바친 20년의 시간들. 그런데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의 결과가 이것이었나요? 그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제거해야 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었나요? 좋아.
이제 정말 결심하자.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가정부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바로 그 다음 주였어요. 성호 가족이 경주로 떠나는 날이었죠. 현관문에서 큰 가방들을 들고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녀들이 할머니, 다녀올게요. 라고 인사했지만 성호와 윤정이는 그럼 잘 계세요 라는 인사만 건넸어요. 마치 저를 집을 지키는 관리인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정말 충분히 참았어. 7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이미숙으로 살아보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호 가족이 제주도로 떠난 그날, 집안이 텅 비어 있는 걸 느끼면서 저는 얼마나 이 집에서 외톨이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온통 손녀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어요. 제 방을 둘러보니 정말 초라했어요. 가장 작고 어두운 방에서 20년을 살고 있었거든요. 거실을 둘러봐도 제가 앉을 자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소파 끝자리, 그것도 등받이가 불편한 곳. 리모컨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었고, TV 볼륨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이 집이 내 집인데, 내가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지? 그리고 그 순간 정말 확고한 결심이 섰어요. 내일부터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자고. 좋아. 아줌마 취급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그럼 내가 먼저 이 집을 떠나주지. 아들 가족이 경주로 떠나는 그날, 현관문 너머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됐어. 충분히 참았어. 75년 동안 나는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잖아. 이제는 정말 이미숙으로 살아보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정한 고요함을 느꼈어요. 20년 만에 정말 혼자만의 시간이었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내일 아침 도시락 준비를 하고, 빨래를 개고, 손녀들 교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밤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온통 손녀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과일, 음료수뿐.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 이 집에서 나를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었구나. 둘째 날 아침, 저는 평생 해보지 못했던 가장 큰 결단을 내리기로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어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그날 오후에 오셨어요.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셨네요.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에요.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성호를 키우면서 매일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어가며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리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산 집이었거든요. 금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겠지만 요즘 이 아파트는 재건축 예정이라 찾는 손님이 많아요.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마이너스.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하더라고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부동산에 내놓은 지 셋째 날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행복했나? 글쎄요. 처음에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의 제자리는 점점 작아져만 갔어요. 네,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금을 받고 일주일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신혼부부는 제가 변심할까봐 잔금 치르는 날을 급히 서두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전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오랜 친구 옥분이에게 전화했어요. 옥분아, 나 통영으로 이사 갈 거야. 어머, 갑자기. 아들네는 그냥 혼자 살아보려고. 순이야, 무슨 일 있었니? 옥분이는 제 오랜 친구라서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다 털어놨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리고 이번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말이에요. 잘했어, 미수가. 진작 그랬어야지. 통영에 내 고모가 살거든. 거기 바닷가 근처에 조그만 집들이 많아. 내가 알아볼게. 옥분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했어요. 그리고 통영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했어요. 바다 소리 들으며 산책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넷째 날 아침, 아들 가족이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어요. 제 물건들은 이미 다 박스에 담아뒀고 이사짐센터도 불러뒀어요. 정말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제 물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예전 가구 몇 개와 박스 서너 개가 전부였어요. 그동안 정말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드디어 성우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손녀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우리 왔어요. 여행 정말 재미있었어요. 손녀들은 여전히 신나하며 여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실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집안 분위기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여행 가방을 끌면서 두리번거리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짐들이 뭐예요? 왜 집안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통영으로. 내일 아침에 이사차 와. 성우와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성우가 충격을 받은 듯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윤정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저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감정을 쏟아냈어요.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도 잊었어. 그제서야 둘 다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동안 제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났나 봐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내가 혼자 성우 키우면서 매달 적금 넣고 용돈도 아끼고 옷도 안 사 입고 모은 돈으로 말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윤정이가 머뭇거리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어요. 결혼 초기에 제가 생활비 분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윤정이가 어머니, 그런 계산적인 얘기는 좀 하면서 불쾌해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성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고?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 더 날렸어요. 난 내일 아침에 이사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아,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집 산 사람이 이사 오기로 한 날이야. 이번 주 금요일이요?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윤정이가 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너희는 가족끼리 여행도 잘 다녀오더니. 너희 가족 윤정이 친정 있잖아. 나도 75살에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